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62의 선택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그렇듯이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순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의 근황을 이번 주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근황 있습니다. 또 있나 보네요. 네. 자신만만한 저 표정. 자신만만. 저희가 저번 주에 결혼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네. 제가 요새 자주 보는 콘텐츠가 이거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오. 제가 요새 푹 빠져있는 콘텐츠가 네. 나는 솔로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봐요? 짤로만 봤어요. 저도 짤로만 봤어요. 혹시 턱 치는 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봤어요. 영식님인가? 제 요새 최애 콘텐츠라서 저 일주일을 수요일만 바라보면서 아 요새. 진짜요? 솔로도 아. 아니신 분이 왜 솔로? 너무 재밌어. 그 요새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환승연애. 그런 감성이 저한테는 안 맞지 맞아요. 않고 그 결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어- 나는 솔로예요. 어떻게 달라요, 둘이가? 비유를 해주세요. 나는 솔로는 네. 그게 짝 만드신 네, 제작진 맞아요. 맞잖아요. 아. 환승연애는 20대 초반, 초중반에 약간 풋풋한. 후에 되게 몽글몽글 그쵸. 와이드한. 뭐 예를 들면 뭐 대학교 CC 같은 느낌이라면 이건 되게 중후한. 이번에 하고 있는 게 돌싱 특집이거든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요? 정말 재밌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네.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관련된 얘기를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가 또 관련해서 네.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싶은데 네. 환승연애가 하이틴무비라면 그 나는 솔로는 장르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아침 드라마? 약간, 아침 드라마에 좀 가까운. 음. 근데 이게 또 컨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네. 이번에는 돌싱 특집이지만 다음에는 뭐 아마 모태솔로인가 막 이렇게 나올 텐데 하여튼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근황이랄 게 없어요. 진짜 개같이 일만 했어요. 비속어를 쓸 만큼의 격한 노동이었다. 정말 눈 뜨면 출근해서 집에 와서 자고 이것만 한 몇 주 좀 반복했던 것 같아서 근데 네. 저번 녹음 때보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힘들게 하나 본데요, 주변에서. 지난번에 보셨던 그 운모였나요? 그게 맞아요. 의미가 없어질 만큼 그때 약간 행복한 네. 시기였는데 그쵸. 그게 싹 지나고 이제 아이고. 아주 그렇구나. 힘든 몇 주를 보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는 괜찮으시겠죠?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어제 심야 영화 보고 왔는데요. 네. 관을 빌린 것처럼 보고 왔어요. 아. 아무도 오. 없더라고요. 네네. 어떤 영화 봤냐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네. 요새 좀 핫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갈 즈음에 막을 내렸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막을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 한 번쯤 극장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오. 영화였어요. 네네. 네. 어떤 영화인지 뭐 한 문장 정도. 네. 멀티버스의 세계에 빠진 어. 사람들. 그냥 사람들하고 끝이에요? 이거 뭐 히어로물이에요?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아. 그냥 히어로물 아니고 어. 평범한 사람들이 멀티버스의 세계에서 그 세계를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영화가 되게 특이하고 되게 재밌고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승트님 또 득보 영화 출장 갔다 오셨잖아요. 네, 저 네. 득보 영화 출장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고흐 얘기랑 방고흐 얘기랑 그리고 영화로 미술이랑 엮어가지고 말하는 거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득보 영화 가셔가지고 네.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처음으로 게스트로 다른 맞아요. 팟캐스트에도 맞습니다. 참여를 하시고 네. 저희 에피소드 돌려막기 하고 오셨다고. 거기에서도 고흐 얘기를. 네. 근데 좀 달라요. 영화로 그래요? 엮은 거여서 조금 다릅니다. 좋습니다. 네. 유생님은? 저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저희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 그 일의 일환으로
삼성역 코엑스에서 제가 전시회 다녀왔습니다. 오. 뭘 보셨죠? 2022년 그린 비즈니스 위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린 뉴딜 산업에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네. 모여가지고 전시회 자기 회사대에서 그 뭔가 개발하는 어떤 여러 가지 품목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고 뭔가 거기서 비즈니스 활동들을 하는 네. 그런 약간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오. 거기서 이제 아이오닉 6도 보고 오. 현대자동차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 삼성 SDI 부사장님도 오셔서 보고 네. 국회의원 분들도 두 분이나 오셔서 보고 막 오. 가서 뭐 네. 악수라도 하셨습니까? 그럴 리가요. 저는 말단인데 멀리서 이렇게 봤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굉장히 신기한 우리나라에서 그 신기한 어떤 그린 산업들이 많이 네. 네, 발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전기 자동차들이 쭉 이렇게 전시되는 걸 보면서 네. IRA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미국에서 저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네. 하면서 좀 안타깝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네. 뭐 바쁘게 지내셨네요. 세 분 다. 네.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죠? 오늘 저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선택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월드컵과 한국 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 물론 시의성을 고려해서 선택한 게 맞습니다. 뭐 2주 뒤면 월드컵이 개막이기 때문에 맞네요. 벌써요. 네, 이 에피소드가 업로드 될 시점에는 2주 뒤가 월드컵 개막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려봤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그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라는 키워드와 정말 맞닿아있는 주제가 바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 축구의 갈림길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네. 다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갈림길에 서 있나요? 심각합니다. 큰일 났어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을 맞이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뭐 재밌겠네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렵습니다. 정성이 어려워요. 장난이 네. 아니에요. 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이제 기초 지식이 뭐 얼만큼 되느냐 이거를 먼저 파악해야지 제 얘기를 좀 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경기를 자주 챙겨보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신 편인지 각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는 네.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네. 즐겨 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실력의 저와 좀 연관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기는 경기를 보면 재밌고 그쵸. 이기지 네. 못하더라도 이게 맞아요. 좀, 아슬아슬하게. 네,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면 재밌는데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약간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가독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아주 길어지고 있긴 한데 네. 아직까지 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챙겨봐야 좀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못 봤어요. 안타깝습니다. 유랑님은? 저도 딱히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도 네. 저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있었잖아요. 네. 정말 큰 이슈였는데 그때마저도 저희 가족은 이때 사람들이 다 월드컵 보니까 에버랜드에 사람이 없겠다. 진짜? 그래서 놀이공원에 가서 이제 줄을 안 서고 그렇구나.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을 정도로 네. 우와. 좀 가족 전체가 조금 무심한 편입니다. 유승님은? 저는 유승님 만만치 않죠? 2002년도부터 월드컵은 보는 편이에요. 월드컵만 거의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매치 같은 건 잘 안 보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많은 그 대중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챙겨보기 때문에 조금 이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다뤄볼 거긴 하지만 사실 뭐 이런 관심의 정도와 각자가 가진 지식의 정도와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에게 퀴즈 몇 가지를 좀 내겠습니다. 네. 네. 에피소드와 오늘 관련이 있는 퀴즈니까 네. 유의 깊게 들어가지고 네.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좀 어렵겠지만 네. 세 가지 퀴즈가 있는데 네. 먼저 주관식 퀴즈 1번 나갑니다. 네. 역대 대표팀 감독 중에 가장 오래 부임한 감독은 누구일까요? 어렵다. 어렵네요. 우리나라요? 네. 이번 감독 아니에요? 이번 감독 이름이 뭐죠? 벤투? 이번보다는 히딩크 감독이 오래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유랑님은 어떻게 저도 생각하시죠? 체감 히딩크 감독이 더 길었을 것 같아요. 유생님이 맞추셨어요. 진짜요? 네. 이거
민동님이 저한테 언젠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제 입에서 나온 거였네?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네. 히딩크는 2001년에서 2002년까지 부임을 그렇게밖에 안 저 했어요? 히딩크 감독 5년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네. 아마 5대0이라는 별명 때문에 그 그래서 5라는 그런가 숫자가 보다. 좀 각인되어 네,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와 다르게 벤투는 지금 2018년부터 오, 굉장히 오래 2022년까지 그쵸, 4년 동안 역대 어. 최장기간 부임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네. 그렇게 최장기간 음. 부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실력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대체자가 없어서인가요? 그게 이따가 다뤄질 핵심 아, 내용이기 아, 때문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 명확히 기억하시고 네. 이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번 문제 나갑니다. 네. 2번 문제 객관식입니다. 네. 한국축구협회가 벤투 감독을 선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1번 감독의 철학이 분명해서, 네. 2번 스태프의 수준이 높아서, 3번 태도가 적극적이어서, 4번 네. 연봉이 현실적이어서. 4번. 4번. 몇 번일까요? 4번. 전 1번. 1번? 네. 1번 뭐죠? 철학이 분명해서. 아, 감독 철학이 분명해서. 네. 답은 1, 2, 3, 4번입니다. 뭐야? 뭐야? 짜증나네. 구체적인 내용은 네. 어차피 이따가 나오니까 이 네 네. 가지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네. 이따가 이해가 조금 아, 손쉽게 네, 느껴지실 겁니다. 네. 네. 마지막 3번 서술형입니다. 각자 답을 이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유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 맞추고 싶네요. 월드컵의 성적과 한국 축구와의 발전과는 네.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월드컵의 성적과 한국 축구와의 발전에 관련? 네. 아, 그 두 가지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지. 아무래도 정의 관계일 것 같은데 네. 월드컵이 있어야지 어쨌든 조금 대중들의 관심도가 커지니까 네. 관심이 커져야지 그 산업 파이도 커지니까 그게 또 이렇게 자본이 흘러가면서 조금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이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부 예산이나 아니면은 그런 산업계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흘러 들어가려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나. 네. 순트님도. 저도 이 생각과 유사한데 네. 근데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한국 축구 산업의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으면 우리나라 축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핫한 선수들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월드컵 끝난 이후에 한국 축구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유럽리그로 진출하거나 맞네요. 심지어 일본으로 진출하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외의 선수들이 한국 축구에 남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월드컵에 비해 그 한국 축구를 바라볼 때 좀 재미의 측면이라든지 그 스타성의 측면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팬들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는 월드컵에선 이렇게 박진감 넘쳤는데 한국 축구 봤더니 너무 재미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지루하다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물론 산업적 측면으로 이렇게 돈이 흘러가고 팬이 생기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습니다. 이 답을 네.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마지막 파트에 저희가 이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네. 그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식의 수준이 세 분이 상당합니다. 이 정도 평균 이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바뀔래요? 만만히 콩떡으로 바꾸냐. 아주 뭐 축구가 뭔지부터 알려드려야 될 걸로 생각하고 왔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 그래서 오늘 얘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오늘은 이 질문 세 가지 질문과 관련된 세 가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월드컵에 나가는 이 대표팀을 단순히 응원하는 것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름의 재미도 있겠지만 네. 오늘 얘기하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 대표팀의 상황을 정확히 좀 폭넓게 이해하신다면 네. 앞으로 있을 이 월드컵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응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오늘 준비하게 됐고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월드컵은 이전 월드컵들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나름 유의미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서가지고 네. 오늘 다 같이 한번 대표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선택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다루게 될 선택은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입니다. 네. 축구협회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축구협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세 분은 축구협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뭐 사건도 좋고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모든 그 엘리트 스포츠 협회 하면은 네. 다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것 맞아요. 같아요. 비리의 온상이고 맞아요. 어떤 사건을 덮기 바쁘고 막 이런 그냥 그 축구협회뿐만 아니라 그냥 네. 모든 협회들이 약간 썩어 빠져 있지 않나 이런 부정부패 온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막연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데 네. 영리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무능하다는 말이냐면 거죠. 네. 아주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시는 영리하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그 대표팀 감독이 지금 벤투 감독은 이제 장시간 하고 계시지만 네. 무지하게 많이 바뀌셨잖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기회를 더 주고 시간을 들여야 할 때 그러지 못했고 네. 이제 좀 빠르게 교체해야 될 때 그 시기를 못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런 기사도 많이 봤어요. 뭔가 지고 나서 협회가 누구 탓하는 기사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서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유랑님은 네. 저도 뭐 경기를 챙겨보지 않으니까 사실 협회에 대한 인상이 크지는 않은데 저도 네. 굳이 말하자면 부정적인 측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뭐 비리나 탈세 기사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뭔가 협회 느낌보다는 그냥 이익단체? 네, 이익단체 느낌이 저한테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미지상으로. 이게 어차피 네. 축구협회 비리나 무능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오해를 조금 잡고 들어가면 축구협회라는 단체가 세금을 많이 쓰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 종목에 비해서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많이 활용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비인기 종목보다 소비하는 세금 자체는 적은데 그들의 그 종목이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할 때 내 돈 왜 거기다 쓰냐라고 하는 거는 나름의 조금 오해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거지는 비리 문제, 그리고 무능력한 행정 문제,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거의 뭐 20년 넘게 매번 벌어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협회의 주 수입원이 그러면 뭐 중개권이나 입장료 뭐 이런 건가요? 보통 그런 쪽에서 많이 벌어지죠. 그래가지고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나름의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돈에 세금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하냐. 근데 대중들이 바라보는 거는 뭐 그것도 있지만 그들의 행정적인 문제에서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간접적으로는 세금이 다 들어가는 구조네요. 그러니까 중개권은 결국에는 뭐 수신료든 뭐 통신료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제부터 불거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한 시계열을 2001년 정도로 돌려봐야 합니다. 2001년으로 돌아가면 당시에 우리가 월드컵 개최가 결정났기 때문에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대표팀의 수준은 올라오지 않는데 당장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치러야 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감독을 선임하려고 고군분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은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이었죠. 히딩크 감독은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별명이 5대0이었어요. 네, 뭐 맞아요. 프랑스에게 5대0으로 지고 체코한테 5대0으로 지니까 그냥 별명 자체가 5대0으로 굳혀져서 우리나라 망했다. 우리나라 대표팀 망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박혔는데 1년 뒤인 2002년 6월에 히딩크 감독이 이 우려를 아예 180도 다 뒤집어 놓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2002년 4강 신화를 이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문제는 이제 히딩크 이후로 뭐가 없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중학교 때였거든요. 중학교 학원에서 요거를 틀어줬었어요. 그 월드컵 틀어주고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학원 선생님 한 분이 거스 히딩크는 4강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다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4강까지만 갈 거다 했는데 정말 4강까지만 가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실 예상한 사람이 뭐 아무도 없었죠. 사실 그 대회 전까지는. 근데 막상 이룩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나라 축구 잘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 그게 아니었던 맞아, 거죠. 맞아. 2002년은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도 있었고 그쵸, 그쵸. 그때 그쵸.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맞네요. 어떻게 보면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그때만 낼 수 있었던 그런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 저 최근에 이제 해외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같은 비행기에 히딩크 감독이 맞아요. 우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내리고 나서 이제 그 입국 소속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너무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넘게 지났는데도 너무 좋아하면서 막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을 했을 때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 기억이 사람들한테 정말 강렬하게 남았구나를 좀 그쵸.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것 말 같아요. 그대로 영웅이었죠. 맞아요. 근데 히딩크가 그 정도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결과가 역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큰 결과였다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네. 다른 하나는 그 이후로 뭐가 없었다는 점도 영향을 맞아요. 미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추억할 수 있는 게 히딩크의 그 거기서 끝났구나. 결과밖에 없었다는 점. 맞아요. 그래서 아까 순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02년 이후로 우리나라 축구는 과도기에 들어섭니다. 사실 전성기가 없었거든요. 20년 동안의 거기. 전성기가 한 번도 없었다가 2002년에 반짝했다가 그때부터 과도기가 시작이 됩니다. 2002년도에 그러면 뭐 홈 어드밴티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드밴티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라 봐야 되겠네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잘하네. 맞아. 축구 강국이었구나 맞아요. 라고 이제 다음 월드컵을 맞아요.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이번에 4강 했으니까 다음번 뭐 결승은 안 바랄게. 8강, 4강은 또 한 번 가자.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쉬운 줄 알았던 거죠. 맞아요. 특히나 어린 세대들은. 근데 문제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늘 못하던 애가 시험 점수 그냥 5, 60점 맞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러던 애가 갑자기 100점 한번 맞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시험에 막 40점 맞고 50점, 60점 이거는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 100점에 딱 초점을 맞아요. 맞춰가지고 맞아요.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6년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는데 2006년까지 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맞아요. 축구협회도 좀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5번이 바뀝니다. 4년 사이에 5명이 날아가요. 4명이 날아간 거죠. 5번이 바뀌었으니까. 네. 4명이 날아가고 2006년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아드보카트 감독 체제 하에서 그래도 뭐 그럭저럭 선전을 합니다. 원정에서 처음으로 1승을 거뒀어요. 비록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네. 당시에 뭐 스위스전 판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못해서 못 올라갔다라기보다는 너무 억울하다. 올라갈 수 있었는데. 네. 그때 생각나요. 오프사이드 그쵸? 그때. 그러면서 2010년에는 분명히 우리나라는 해낼 거다라는 감정이 딱 맞춰집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후에 베어백 감독이 2년 정도를 이끌다가 네. 이후 2년을 허정무 감독, 국내 감독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허정무 감독은 새로운 감독이 아니라 예전에도 감독을 몇 번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뭐로 유명했냐면 조금 강압적인 감독. 맞아. 주장이 센 감독. 네. 예전에 뭐 선수 시절에도 마라도나한테 발차기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이미지가 감독 때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 허정무 감독이 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개과천선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하게 선수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네. 아마 당시에 박지성, 이영표라는 우리나라 축구의 거대한 두 축이 있었기 때문에 허정무 감독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과도기긴 했지만 2010년 월드컵만큼은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16강에 원정에서 처음으로 진출을 하고요. 네. 16강 경기도 잘 치렀어요. 우루과이 경기에도 잘 치렀는데 네. 운이 안 좋게도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국 축구에 기대를 안 하던 팬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갖기 시작하죠. 이것 봐라 하면서 내가 맞았지 하면서 2002년에 시끄러웠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했는데 문제는 과도기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전성기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아이고야. 2010년까지가 과도기였고 명확하게 말하면 네네네. 2010년 이후로는 암흑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암흑기가 시작이 되는 과정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축구협회의 선택들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박지성, 이영표가 은퇴를 했고 네. 뭐 이훈재, 차두리 이런 선수들까지 다 은퇴를 해버리니까 네.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나아갈 거다. 앞으로 나아갈 거다 했지만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대중들은, 축구 팬들은 축구협회가 수정해 주길 바랬지만 협회는 그럴 정도의 현명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부임하게 된 감독이 조광래 감독이라고 한국 축구에서 K리그에서는 굉장히 명장으로 뽑히던 감독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2010년에 허정무 감독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고 아시안컵까지 사실 갔어야 되는데 네. 허정무 감독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바로 이제 아시안컵을 앞두고 감독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감독을 찾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 근데 하필 조광래 감독이 지원을 하신 거야. 근데 조광래 감독은 비주류로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말은 곧 축구협회가 그렇게 막 달가워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잖아요.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어쩔 수 네. 없으니까 결국 조광래 감독을 선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성적이 괜찮았었고 리그에서의 성적이.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조광래 감독이 철학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스페인의 티키타카식 축구를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잘만 되면 좋죠. 잘만 되면 좋죠. 선수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인터뷰가 이청용 선수가 네. 네. 조광래 감독의 축구는 만화 축구 같다라는 라는 말을 합니다. 만화? 네, 만화요? 만화 축구 카툰? 같다. 만화에서 나오는 축구의 아. 모습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만화에서 이렇게 툭 치면 툭툭툭툭 아. 하다가 골 빵 넣는 그런 너무 이상적인 물론 그거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발언인지 부정적인 의미의 발언인지는 본인만 알 거예요. 네. 네네. 근데 많은 대중들은 이게 부정적인 발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고 실제로 아시안컵에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긴 했지만 네. 그게 조광래 감독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네. 그때까지는 박지성, 이영표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 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급발이 아니었었나 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음. 그 이후에 여러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조광래 감독이 경질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스페인식의 티키타카 전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한테는 안 맞는 전술이에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점인데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떤 축구를 해왔냐면 선이 되게 굵은 축구를 해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양쪽 사이드에서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많이 침투를 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헤딩이나 슛을 넣는 형식의 전통적인 축구의 방식을 그 지향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 플레이보다는 제가 받는 느낌은 스타 플레이어가 되게 중요한 느낌의 축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도 네. 맞는 말이고 이게 극단적인 예시로 들자면 티키타카에 조금 가까운 축구는 당시 일본의 축구였습니다. 일본의 패스 축구. 그들은 골문 앞에서도 패스를 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무조건 패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슛. 이런 단순하게 갖고 피지컬로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일본하고 맞섰을 때 그들의 패스 축구보다 우리의 피지컬 축구가 더 잘 통해서 우리의 승률이 높았었죠. 근데 2010년 당시에만 해도 세계 축구의 흐름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뭐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티키타카를 많이 하고 네. 그 다음에 스페인 축구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광래 감독이 이거다 하고 들고 옵니다. 근데 많은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았겠죠. 네. 갑작스러운 변화기도 하고 더군다나 대표팀은 클럽 축구와는 달라서 훈련할 수 있는 양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감독의 철학을 100%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문제는 그걸 고집했다는 점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 조광래 감독이 날아갑니다. 협회가 이렇게 가라. 그래서 가시고 새로운 감독을 영입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당시가 2014년 월드컵을 앞두고 최종 예선을 치를 즈음이었어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월드컵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또 없어. 네. 여기에 부임할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당시 축구협회장이었던 사람이 최강희 감독이라고 전북 현대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1등 감독을 네.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자였었어요. 그 협회장의 제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최강희 감독이 선수 시절 때 네. 협회장하고 인연이 있어서 협회장의 말로는 부탁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 강압적으로 끌려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최강희 감독은
내가 월드컵까지는 갈 순 없다. 왜냐면 나는 본업은 전북현대의 감독이니까 라고 하시면서 단 최종 예선까지만 하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선까지 치르고 본선만 치르는 감독을 영입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결국 월드컵을 진출합니다. 네. 최강희 감독의 체제에서도 많은 문제가 벌어졌지만 네. 사실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월드컵을 진출하고 나서 2014년 월드컵을 맡을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 또 없습니다. 누가 당장 월드컵 코앞 두고 오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협회가 또 선택을 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와 함께했던 경험이 있는 홍명보밖에 없다. 그때였구나. 그때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보면 협회의 부탁을 들어준 거죠. 네.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전까지 홍명보 감독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령별 대표를 차례차례 감독을 하면서 네. 2012년에는 2002년 신화 다음으로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엄청난 성과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한 감독인데 부탁을 받고 이렇게 월드컵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똥망을 하게 되죠. 똥망. 아주 처참하게 망합니다. 물론 이거를 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탓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라면 홍명보 감독만의 탓이라고는 볼 수 없을 그렇네요. 거예요. 네. 무엇보다 협회의 잘못된 행정의 탓이 더 큽니다. 당시에는. 근데 대표팀은 네.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이 되면 되게 명예도 있을 것 같고 아, 대우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감독을 구하는 게 어려운가요? 그 부분이 사실 네. 이따 자세히 나오겠지만 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대표팀 감독이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네. 굳이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의 자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훈련 시간이 짧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훈련 시간이 짧다는 거는 본인의 철학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는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곧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고 더군다나 클럽에 비해서 그 받는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다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예직인 거예요. 혹은 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아. 놀면서 좀 적당히 하고 싶어 라는 네. 감독들한테 적합한 자리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감독들한테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긴. 맡으면은 욕은 욕은 오질나게 욕대로 처먹을 먹고. 수 있는데 그렇죠. 맞네요. 더군다나 부담은 크고. 우리나라 특성상 맞네요. 누가 그 그쵸. 폴리건에 가까운 팬들을 맞아. 앞둔 대표팀을 쉽게 맡으려고 그렇구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네. 이런 문제 때문에 2014년 월드컵이 정말 망합니다. 네. 이때부터 암흑기가 심화됐고요. 이 다음에 오는 감독이 사실 더 심각한데 슈틸리케라는 드디어 우리나라 나왔다. 역사에 남을 감독입니다. 슈틸리케라는 감독이 처음에는 놀랍게도 네. 리더십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월드컵 끝나자마자 아시안컵을 치러서 준우승을 합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글로 인터뷰를 해요. 국어로. 오. 오. 한국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슈틸리케 리더십 이러면서 아, 진짜요? 다큐까지 나왔어. 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감독이다. 그 너무 폭풍을 촉포를- 잘 건드리시는 맞아요. 빨리 분이셨네요. 터뜨려. 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슈틸리케를 데려온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네. 뭐 한 인터뷰 같은 데서 네. 왜 데리고 왔는지를 얘기하는데 네. 뭐 열정과 인성이라는 얘기를 와. 합니다. 네. 언론 플레이를 빠방하게 넣으셨네. 그래서 왜 영입했냐를 물어봤는데 이 사람의 뭐 인간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세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그래 네. 역시 그 사람이 히딩크를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시 히딩크를 보는 안목 이용수 최고다 이랬는데 그때가 끝이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그 이후로 내리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내리막도 내리막인데 제 기억으로는 슈틸리케 감독이 질 때마다 선수 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선수 탓을 너무 많이 하고 또 협회는 자기들 실드 치려고 감독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서로 막 탓하는. 욕을 하고 탓을 하는 그게 그림이 안 좋았네요. 네, 팬들 사이에서는 저 뭐 하는 짓이냐. 아사리판이었네요. 네, 완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3년이 이어집니다. 3년 되게 동안 오래 갔네요. 3년 동안 우리나라 축구는 없어요. 아이고. 근데 당시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월드컵까지는 가야 된다. 아. 근데 도저히 안 되다 싶으니까
결국 경질을 하게 되고 2018년 그 월드컵을 앞두고 신태용 감독이 17년에 부임을 합니다. 네. 신태용 감독이 그 전까지 K리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광래 감독, 최강희 감독도 1등 감독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신태용 감독도 명장이었습니다. 신태용 감독 그리고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본인이 항상 언론에 얘기하고 다녔는데 네. 나는 꿈이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하는 것이다. 오. 근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해서 내 결과물을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네. 네. 이걸 단순한 명예직으로 생각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 본인의 이상으로 네.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네. 문제는 기회가 너무 빨리 찾아온 거죠. 아. 그리고 기회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그냥 불 끌어오는 소방수예요. 소방수 역할을 해달라. 근데 이걸 또 거절하면 우리나라 축구가 망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신태용 감독은 그 전 슈틸리케 감독의 체제 때 수석 코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전술은 신태용이 다 짰다라고 말할 정도로 나름의 그런 책임감을 조금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부임을 하는데 월드컵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월드컵을 준비하기는 불가능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월드컵 3경기 중에 앞선 2경기를 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생각했죠. 망했다. 우리나라 축구가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했는데 기적적으로 아시다시피 독일전 때 우리가 독일을 전 월드컵의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 그때였군요. 그거. 그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맞아요. 심폐소생술이었어요. 1등을 이겼다고. 어. 네. 아. 세계 끝나가는 1등 이겼다고. 끝나가는 우리의 한 줄기 운명을 빛 같은. 신태용과 그때 당시에 대표팀 그 선수들이 겨우 살려냅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조금 네. 숨을 쉽니다. 네. 그때 그 엄청 재밌는 말 많이 나왔잖아요. 뭐예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민족이라고. 맞아. 그런 식으로 뭐 유머도 뭐 펼쳐지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다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가 끝나고 나서 네.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가 걸린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도 하고 이러면서 맞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월드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였겠죠. 네네. 그래서 다음 월드컵을 앞두고 협회가 고민에 빠집니다. 네. 신태용을 이어갈 것인가, 네.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올 것인가. 네. 당시에 좀 말이 많았어요. 네. 신태용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측과 그렇지 않다. 앞으로의 4년을 보면 정말 더 훌륭한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여론이 맞섰는데 네. 축구협회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내립니다. 네.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용수 기술위원장 있죠. 네. 슈틸리케를 데려왔다. 그분은 어디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축구협회가 이게 좀 심한데 돌려막기가 되게 심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내려온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 그 사람이 내려온다. 그럼 다시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이때도 그래서 불안했죠. 네. 축구협회가 해봤자 누굴 데리고 오겠냐 했는데 축구협회가 처음으로 좀 훌륭한 결단을 내려요. 당시 홍콩의 히딩크라고 불리는 김판공 감독이 있었습니다. 네. 김판공 감독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조광래 감독 못지않게 네. 비주류로 뽑히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협회하고는 연이 없어. 네. 그런 인물을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 말은 곧 너한테 정권을 줄 테니 네. 너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을 데려와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감독을 임명할 그 권한을 외국 그 감독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 감독을 김판곤이라는 우리나라 비주류 인사한테 넘긴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선수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은 비주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홍콩에서 히딩크라고 불릴 정도로 일을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 그래서 어느 날 그때 당시에 홍명보 전무가 네. 김판곤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둘이 동갑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대요. 네. 근데 뜬금없이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네. 내가 생각할 땐 당신이 적임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네. 김판곤 위원장이 바로 알겠다, 해보겠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김판곤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니까 끈아풀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이 차례차례 그 스텝에 맞게 일을 하는 모습을 매번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뷰도 성실하게 하고 네. 본인이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어쩔 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는 다 말해요. 네.
투명하신 분이었네요. 근데 그 소통 방식이 지금까지 축구협회의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신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신뢰를 하면서 동시에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감독이 오겠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래도 지금 이 시장에 쉬고 있는 유명 감독들도 많고 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정도면 그래도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팀들에 비하면 괜찮지 않아? 우리 손흥민 있잖아. 맞아. 기성용 있잖아. 맞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퍼거슨 경 정도는 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퍼거슨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요? 퍼거슨이 진짜요? 쉬고 있었기 때문에 퍼거슨 데리고 와라 했는데 김판곤 그 위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네. 해보겠다. 네. 왜냐면 그분도 경험이 없었던 거야. 그냥 기대를 막연하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감독들을 후보군을 한 15명 정도 추린 다음에 네. 갑니다. 네. 출장을 가요. 네.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에서부터 다 거부를 했던 거예요. 예산이 많지가 않았던 건가요? 예산에서부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리인들한테 다 거절의 의사가 온 겁니다. 네. 뭐 이 예산의 얘기는 100% 뭐 맞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언론에 알려진 걸로 따지면 네. 벤투 감독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 한 20에서 25억 정도가 됩니다. 네. 1년에? 근데 명감독, 최고 감독들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받아요. 클럽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격차가 나서 클럽 감독을 하고 있는 감독들한테는 굳이 그쵸, 굳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나? 맞아요. 돈도 저 정도밖에 안 그쵸. 주는데 라는 맞아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김판곤 감독이 들었던 얘기가 내가 거기를 갈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려면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필요할 거다. 그렇죠. 그 말은 곧 나한테 정말 많은 돈을 줘야 그렇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고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많이 걸렸었던 게 우리나라 감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뭐 가정을 꾸려야겠죠. 새로. 그렇죠. 근데 기존의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고 그렇죠. 더군다나 본인의 커리어가 있을 텐데 아시아의 한 국가대표팀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 메인스트림에서 밀려났다는 걸로 본인들이 맞아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이야 손흥민 선수 막 활약하시고 네. 방탄소년단으로 우리나라 이름 알리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판곤 위원장이 얘기했겠죠. 우리나라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고다. 우리 손흥민 있다. 기성용 있다. 하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그 둘밖에 모른다. 미안하지만 현실이 이렇다. 라는 답을 듣고 축구는 2명으로 하는데 게임이 아니니까. 그럼 맞아요. 김판곤 위원장이 좀 실망을 하고 돌아오죠. 네.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 팬들한테. 네. 그래서 되게 팬들이 현실을 이제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손흥민 있다고 한들 그들한테는 그냥 한 명일 뿐이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축구는 결코 메인스트림에 속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현실을 자각하고 나름의 그 조건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는데 기존에는 팬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감독을 위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한풀 꺾인 감독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 잠깐 커리어가 주춤한 감독들 위주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감독들, 유럽의 젊은 감독들은 우리가 모셔올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럼 팬들이 유럽의 전성기 감독을 모셔오길 바랬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팬들은 야, 저 사람 쉬고 있는데 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봉 주면 와야 되는 거 야, 아니야? 백수가 이렇게? 그냥 오라면 와야지 돈 준다는데 4강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야무졌네. 그게 모두의 생각이었어요. 진짜? 그래요? 근데 현실은 오게 되면 돈은 받지만 커리어가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나 아니면 국민적 인식 자체가 뭔가 이제 그런 축구 선진국에 있는 레벨과는 맞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는 손흥민을 봅니다. 박지성을 보고요. 맞아요. 전반적인 풀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은 손흥민, 박지성인데 왜 안 와? 라고 하는데 그들은 손흥민, 박지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치. 전반적인 힘을 보는 거예요. 너네 나라의 축구 국격을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감독이 벤투라는 감독이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전에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맡고요. 뭐 여러 클럽팀도 거치면서 나름의 커리어를 많이 쌓아왔습니다. 네. 굳이 따지면 히딩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모신 외국인 감독 중에는 커리어가 가장 베스트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그 만족을 시킬 수는 없었죠. 왜냐면 그 전에 생각하던 감독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클래스가 낮은 것처럼 여겨졌고 더군다나 직전에 중국 팀에서 이렇게 실패를 겪은 게 알려지면서 왜 한풀 꺾인 감독을 데려오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중국 팀에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기서도 성공 못해? 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신태용 감독은 네. 후보에 없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김판공 위원장이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명단에서 신태용 감독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예의 있게 말해요. 정중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경험이 많은 외국인 감독을 모셔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좀 젠틀했어요. 네. 그 전과는 다르게 전에는 그냥 자르고 그냥 이 사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겠지만 그 과정이 깔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했고 물론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했겠죠. 저는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좀 진득하게 맡겨 놓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바꿔버려가지고. 진짜 저도 그랬는데 저는 신태용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만약에 신태용 감독이 독일전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더라면 네. 정말 감독으로서의 커리어가 심하게 망가졌을 거예요. 팬들한테 외면을 받고. 근데 다행히 그 승리가 있어서 지금도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중에도 충분히 언제든 부임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저는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벤투가 선임이 되게 되는데 아까 초반부에 제가 한국축구협회가 벤투를 선택하게 된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 말을 김판공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다 합니다. 벤투는 어떻게 달랐냐를 설명을 하면서 벤투는 본인만의 축구 철학이 명확했다. 네. 그리고 그 철학이 우리나라의 방향과 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벤투뿐만 아니라 벤투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만나본 그 이전에 후보군에 있었던 명장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의 스태프들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월드컵을 가나 싶을 정도로 되게 형편없었는데 벤투는 그와 다르게 스텝들의 수준이 하이 레벨이었던 겁니다. 스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사람들을 뭐 칭하는 코치, 건가요? 수석 코치, 네. 뭐 수비 코치, 공격 코치, 뭐 피지컬 코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팀, 네, 그런 팀을 유지하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슈틸리케한테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슈틸리케는 코치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만 데리고 다닐 정도로 미흡했는데 이 벤투라는 감독은 자기만의 팀을 끌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마련이 됐던 거죠. 원래 그럼 감독들은 자기 팀을 꾸려서 다니나요, 원래? 보통은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뭐 감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팀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보통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자국 리그에 코치를 붙여주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벤투는 자기만의 팀이 있었고 추후에 우리나라 축구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코치를 몇 명을 더 붙이겠다라는 말에도 동의를 해서 지금도 최태욱 코치라든지 김영문 코치라든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김판공 위원장의 조금 호감을 샀고 세 번째로는 태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그 후보들은 돈 얘기만 계속했대요. 그래서 얼마를 줄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벤투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너네 우리한테 이거 지원되냐 뭐 이러이러한 장비 지원되냐 이러이러한 환경이 되냐라고 적극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되게 높게 샀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현실적인 돈의 문제도 협의가 됐으니까 모셔온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축구협회는 지금까지의 과도기와 암흑기를 거쳐서 처음으로 거의 상식적인 그런 선택을 벤투라는 감독을 모셔오면서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 축구의 운명을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벤투의 선택에 관해서 네.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벤투에 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분은.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뭐 본 거든 주워 들은 거든 벤투에 관한 이미지나 그런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네. 그냥 되게 잘생겼다? 이런 죄송합니다. 정말 잘 답변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 진짜요? 대표팀 감독 중에 가장 잘생겼다. 맞아요. 네.
얼굴 못 봤네. 그래서 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 사인도 그- 되게 잘해준다고 하고요. 네. 짤로 본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 밈이나 뭐 짤로 그냥 맞아요. 몇 번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이 사람이 한 번 웃으면 거의 팬들이 환호성을 엄청 지를 정도로 인기가 많은 외모적으로. 네. 또 다른 분들은 혹시 있는지? 저는 일단 그 추리닝 외적인 모습을 떠올리면 추리닝 딱 붙고 이렇게 목까지 하이넥에 네. 짚어 올리는 그 추리닝 음. 입은 모습이 떠오르고 연상되는 단어들은 뚝심 좋게 말하면 뚝심 나쁘게 말하면 고집, 네. 철학 음. 그리고 확고함 네. 그리고 진득함 이런 것들 좋게 말하면 이제 철학과 맞아요, 확고함인데 맞아요.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 없음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네. 벤투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각자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의 네. 축구 철학이 어떻게 되는데요? 축구 철학은 네. 명확합니다. 능동적인 축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김판공 위원장도 그랬고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까지 우리나라 축구는 좀 수동적인 편에 속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 나가면 약팀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 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선수비 후역수비라 그러죠. 강팀의 공격을 방어하다가 한 번에 양쪽의 사이드에 빠른 선수들을 이용해서 치고 나가는 네. 그런 전술을 했는데 네. 벤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선진 전술이 아니고 우리는 빌드업을 바탕으로 한 그러니까 공격 전개를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서 네. 패스를 위주로 하는 축구로 변모하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이 철학이 김판공 위원장과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은 네. 이전까지는 선수들이 좀 내려와 있었어요. 네. 우리 수비를 하려고. 네네네. 근데 벤투의 체제에서는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이게 좀 원활히 되면은 골도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과도기다 보니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팬들 입장에선 차라리 내려서 확실히 수비를. 수비하고 치고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의 스타일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쓴뚜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저는 벤투의 부정적인 키워드 그리고 긍정적인 키워드를 하나씩 뽑는다면 네. 부정의 경우는 고집, 네. 긍정의 경우는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차례차례 보면 부정적인 키워드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축구 외적으로는 선수 선발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는다. 네.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죠. 맞아요. 프리메라 리그 스페인 리그에서 도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를 네. 뽑아놓고 두 번의 친선 경기에서 안 썼다. 맞아요. 이거 가지고 비판을 엄청 받습니다. 너는 선수를 지금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너가 하자고 하는 축구만을 고집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 일이 그르칠 거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측면 때문에 플랜 B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늘 고정된 선수들을 위주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네. 이 선수들이 부상당하면 어쩔 건데 라는 그 의문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벤투 감독을 따라다니던 비판이 플랜 B 부재의 문제였습니다. 네. 저는 그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하면은 물론 욕도 많이 먹을 거고 뭐 관심도 많이 쏠리고 명예직에 불과하겠지만 그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축구 철학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대표팀을 맡으면 안 되고 저는 미래를 위한 씨앗도 그 국가를 대표하는 곳이니까 네. 미래의 그 국가를 위한 대표팀을 위한 씨앗도 뿌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이벤트 속에서 네.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의 축구를 이끌어갈 그런 이강인 같은 선수 혹은 뭐 이승우 같은 선수들이 그걸 경험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정무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축구만 하려고 대표팀 감독하는 네. 거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너가 치러야 할 월드컵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거기서 어차피 끝나니까 뭐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비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자국 감독이 아닌 이상이야 그런 판단을 하는 감독들은 그렇죠. 거의 네. 없습니다. 그쵸, 그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감독이 판단하게끔 할 일이 아니라 협회랑 감독이 함께 조율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근데 그 조율의 부분이 누군가한테는 특히 벤투 같은 감독한테는 이렇게 참견으로 받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애초에 그러지 않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 선발 문제가 계속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벤투를 믿는다라고 여러 번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왜 안 쓰지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이게 안 쓰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그 실력이 더 그렇죠. 예. 거대하게 부풀려져가지고 마치 이강인 선수만 쓰면 더 우리가 잘하고 이 맞아요. 경기를 승리로 이끌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그건 아니죠.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워낙 안 쓰니까 이게 안 쓰면 안 쓸수록 쓰면 이기는데 왜 안 쓰냐라는 써서.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야 그냥 한번 써 라고 아니요 안 되면 욕 안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막상 썼는데 맞네요. 별로 활약 못하면 욕 안 먹을 거 아니까 그냥 써라라고 하는 네. 그 전문가들도 많은데 네. 근데 그 벤투 감독이 항상 그 전에 예선이라든지 A매치 평가전 이런데 항상 고정된 선수만 내보내고 비슷한 전술만 쓰면은 그 전술들이 매번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내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면 네. 전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빌드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빌드업은 사실 현대 축구의 흐름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럴 정도의 준비가 됐냐라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이렇게 각자 발맞추던 선수들이 대표팀에 와서 새로운 전술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강팀을 만날 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축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팬들이 갖기 시작했고 네. 그 부분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다른 것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런 쪽에서 고집을 너무 부리냐라는 비판을 받는데 네. 반대로 이제 벤투를 조금 믿는 사람들, 네. 벤투의 일관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늘 고정된 선수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월드컵에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러 친선 경기들 그리고 예선 경기들을 활용해서 설령 그게 전력이 노출된다고 한들 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이 벤투 감독의 철학에 맞는 축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강인 선수도 충분히 좋은 선수지만 당장 월드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기존 선수들을 빼고 이 선수를 시도해보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맞아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축구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전술의 변화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뒤처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단점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여러 친선 경기에서 아까 벤투의 단점이라고 부각됐던 플랜 A가 네. 어그러졌을 때 네.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플랜 B가 가동되어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우리나라는 심하게 얻어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우려들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생각이 팬들한테 드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면 한일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올해 3대 0으로 일본한테 졌거든요. 맞아. 네. 근데 심지어 작년에도 3대 0으로 졌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인 게 A 대표팀뿐만 아니라 연령층이 낮은 대표팀들에서도 3대 0으로 계속 졌던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 되게 이게 문제됐잖아요. 그거. 네. 아까 유생님이 지적했던 너는 월드컵만 바라보냐라는 비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한일전이라는 경기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렇죠. 네. 왜 여기서까지 고집을 부리냐.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스타일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해오던 전통적인 방법. 양쪽에서 빠르게 나가고 피지컬을 이용해서 장신의 선수들이 밀어붙이는 식의 축구를 했을 때 우리는 승률이 높았는데 벤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월드컵에서 할 연습들, 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일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맞벌을 놓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명장이라 불리는 감독들은 전술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개를 활용을 잘 하는 분들인가요? 보통 클럽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그게 그 명장의 척도가 되고요. 다만 국가대표팀은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여러 개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선수들을 활용해서 네.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낼지가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문제들이 불거지는데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구는 벤투가 부임한 이후로 성장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데 보통 최종 예선을 치르게 되면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게 되면 열에 9 나오는 얘기가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 뭐 같은 조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잘해줘야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늘 마지막 부분에 되면 가슴 졸여가면서 월드컵 간다 못 간다를 했는데 네. 이번엔 그게 없었어요. 네. 아주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미리. 근데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그 축구 스타들이 네.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슴 졸이는 그 짓을 했다면은 네. 정말 융단 폭격을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인 게 이게 팀 경기고 국가대표팀 경기는 아무리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도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벤투 감독이 비난받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 메시가 왔을 때 무조건 뭐 올라가냐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은 선수들의 신뢰를 벤투 감독과 그 스태프들이 온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오. 인터뷰를 보면 사실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뭐 초등학생 때부터 대표팀 경기를 매번 챙겨보고 인터뷰 네. 같은 거를 다 챙겨보니까 네.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나 그런 말투나 화법에 따라서 이 감독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입니다. 네. 많은 축구 팬들이 느낄 거예요. 네. 근데 벤투 감독이 부임했을 때부터 선수들이 줄곧 하던 얘기가 시스템이 너무나 체계적이다. 믿고 따를 수 있다. 믿고 따르게 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예선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치러봤으니까. 더군다나 대표팀에 잠깐 몸을 담았던 뭐 구자철 선수나 기성용 선수나 이렇게 지금은 대표팀 밖에 있는 선수들의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네. 선수들이 하나로 정말 잘 뭉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감독이 있고. 이런 점을 토대로 이게 고집이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네요.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네. 벤투 감독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8년부터 사실 차례차례 나름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빈둥님은 벤투 감독의 선택을 지지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네. 뒤에 할 건데 네. 마지막으로는 팬들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에피소드를 마칠 텐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회와 벤투는 나름의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각자의 선택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중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좋아하는 방향의 선택도 있었겠지만 둘 다 그냥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부렸겠죠. 그리고 그런 고집은 이 월드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에피소드 초반에 제가 월드컵의 성적과 한국 축구와의 발전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여쭤봤었잖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축구로 따지면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선진국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악하고 일단 기본적인 인구수가 적고요. 네. 유소년 육성 환경이 붙어있는 일본만 봐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모자랍니다. 더군다나 이런 환경 때문에 기업들도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요. 팬들이 일단 없고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없는데 네. 왜 돈을 투자를 하겠어요. 또 K리그의 수준 문제도 사실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축구 인프라는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버텨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스포츠의 특성상 돌연변이들이 많아요. 박지성, 뭐 그 앞에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뭐 최근에는 김민재 선수까지 이런 돌연변이들이 많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팬들의 기대치는 그냥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말 그대로 돌연변이와 같은 슈퍼스타들한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별 대표들이 모두 일본한테 3대0으로 졌을 정도로 네. 지금 한국 축구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월드컵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무능하다라고 얘기했던 협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고 그렇게 선임된 벤투라는 감독이 뚝심을 가지고 4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 실제로 발전도 했고요. 네. 만일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으면 팬들이 다시 우리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고 그런 관심은 우리나라의 리그로도 이어질 겁니다. 리그에 팬들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거고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 금액들이 언젠가 유소년 정책으로도 이어져서 유소년의 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환경을 본 부모님들이 자식을 축구 선수로 키우겠다는 꿈도 많이 가지실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발전이 될 텐데 물론 이 방법 자체가 능사는 아닐 거예요. 네. 월드컵을 한번 잘 치른다고 해서 뭐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 월드컵의 성과가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따지면 월드컵의 성과가 나지 않으면 무너지기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는 성장의 속도보다 퇴보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바통이 팬들에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비판할 수도 있고 벤투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은 최소한 월드컵을 바로 앞둔 지금은 그런 타이밍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내려야 될 선택은 뭐 강요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대회가 끝날 때까지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경기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진다고 뭐 그렇게 욕하지 말고 요새 또 음. 욕하면 바로 SNS 통해서 들어가요. 가족들한테 들어가고 선수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맞아. 맞아요.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응원해주고 벤투를 믿어주시는 게 우리 팬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팬들은 저는 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 대표팀 감독이든 대표팀이든 짊어져야 될 무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가대표팀의 팬들이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거죠. 대회 끝나고 욕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회 중에 욕하면 중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쵸. 심하게. 왜냐면 네. 팬들도 참아왔어요. 네. 4년 동안. 네. 근데 그 참아온 게 월드컵이라는 하나의 대회를 보고 참아온 건데 대회 중간에 저희 98년 월드컵 때 차범근 감독이 대회 도중에 잘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말이 안 네. 되는 거죠. 네. 왜 잘렸냐? 욕하니까 처음에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지니까 잘린 거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그쵸. 거고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팬들의 그런 조금 격정적인 응원 때문에 네. 아픔을 맞아요. 겪은 저희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합리적인 선택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분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학창 시절에 대학생 때, 고등학생, 중학생 때 이때 FC 서울 서포터즈였어요. 네. 그래서 매번 경기 보러 가고 그래서 그 후에 월드컵을 볼 때 저는 네. 뭐 지금에서야 돌아서서 생각하는 거지만 일종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스럽게 바라보거나 네, 네. 왜냐면 여태까지 응원해왔고 내가 이 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은 제가 느끼기에는 구장 가면 정말 통통이거든요. 네. 통통이고 가끔 TV 중계화면에 비춰도 정말 동네 축구의 규모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팬들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을 선보인다는 거는 마치 여태까지 뭐 학생으로 치면 수행평가 같은 거 과정 안 지켜보다가 조언 뭐 응원 이런 거 안 하다가 중요한 뭐 수능에서 한번 그 결과를 보고 너 왜 이렇게 못했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도 저는 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욕을 하려면 좀 지켜보고 욕을 하시던지 그 한 장면만을 가지고 과도하게 욕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팬들한테 그 사람들을 욕하고 탓할 권리도 사실 이 문제도 되게 커요. 이 문제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오늘의 주된 주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때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의 축구의 어떤 산업 발전이라는 게 월드컵이라는 4년마다 열리는 대회 하나에 딱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고 그쵸. 참 의미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엘리트 스포츠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스포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엘리트 위주의 어떤 양성 시스템으로 돼 있기도 하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축구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단지 자본의 문제인가, 단지 어떤 투자의 문제인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끝으로 뭐 어땠는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각자의 월드컵 예측을 끝으로 끝낼 겁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 2주 뒤면 결과 나오거든요. 네. 빈둥님부터 하세요. 저요? 네. 저는 8강 갑니다. 와. 네. 다른 분들 되게 후하게 던지시죠. 보시네요. 시간 없습니다. 저는 16강 갔으면 좋겠어서 16강 하겠습니다. 16강 좋습니다. 네. 저도 16강. 저도 16강 정도. 그래요? 예선 탈락은 없군요. 바람을 담아서. 뭐 어쨌든 오늘 얘기가 길었는데 네. 이 에피소드는 11월 8일에 업로드될 예정이고 네. 11월 20일에 월드컵 개막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우리나라 시간 저녁 10시에 네. 우리의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이 시작되니까 시간 좋네요. 네. 이 에피소드를 토대로 응원의 마음을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가득 안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첫 승을 안고 월드컵의 시작을 상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선택의 주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